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과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주름이나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느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쌓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 미세하고 조용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며 점점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습관을 점검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단순한 자기애를 넘어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중요한 행동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71세의 은퇴한 사서인 줄리 주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부 습관들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처음에는 불평을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신체적 불편함이나 나이가 들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평이 늘어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불평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불평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패턴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불편함을 겪을 줄은 몰랐다거나 세상은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 와 같은 말들이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를 그냥 나이든 사람들의 불만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불평은 더 이상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그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대화가 점점 더 부정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대화가 길어지지 않도록 피하려 했고 친구들은 점점 더 그녀를 찾아오는 일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줄리의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집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생긴 불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줄리는 자신의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긍정적인 태도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대화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그것을 한정된 시간 내에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바로잡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로움을 피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끊어버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아온 습관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관계를 해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리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불평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차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습관은 점차 누적되어 사람들과의 대화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은 줄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대화에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평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을 계속하면 상대방은 점차 대화를 피하고 자신도 모르게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제어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괜찮아, 또는 어제 본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어 와 같은 작은 감사의 표현들이 모이면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게 됩니다. 또한 너무 자주 불평을 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불만을 털어놓고 그 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게 뭐야?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 라고 묻는 식으로 호기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줄리가 긍정적인 습관을 다시 시작한 후 그녀는 자신의 대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에 오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줄이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줄리 역시 한때 자신의 외모와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차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줄리가 점점 외모를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녀의 자존감도 점차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큰 변화가 없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보내며 인사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옷차림이나 향수에 대해 칭찬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자주 외모를 무시하게 되지만 외모가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외모는 단순한 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줄리는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작은 변화로 시작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머리 스타일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그녀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사람들 역시 그녀에게 더 따뜻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서 줄리는 자신이 여전히 젊고 활기찬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이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촉진합니다. 예를 들어,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활동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미용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사람들이 그 변화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점차 고립될 위험이 큽니다. 외모를 꾸미고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활력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줄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자신의 외모와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를 관리하고 자신에게 신경 쓰는 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자신에게 투자할 때 그 변화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연결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줄리도 처음에는 변화에 대해 매우 저항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내가 그것을 배워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더 가족들과의 연결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과 손주들은 대부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소통했지만 줄리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줄리가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그녀는 점차적으로 그 과정을 익혔고 그 결과 손주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사진을 보내고 손주들과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열린 마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열린 마음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사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변화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줄리는 기술을 배우는 것 외에도 손주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새로운 취미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게임 재밌어 보이네. 나도 해볼까? 라고 물어보며 그녀는 손주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줄리는 처음에 변화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줄리는 손주들과 더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변화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기억을 놓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입니다. 줄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예전의 추억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선물이나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면서 그때가 그리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점점 더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줄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물건들을 모아두며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념일마다 받은 카드나 오래된 신문들, 한때 자주 입었던 옷들 모두 그녀의 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물건들이 그녀의 삶의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은 점차 쌓여만 갔고 집은 점점 더 혼잡하고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이 물건들을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결국 이 물건들이 자신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을수록 그녀는 점점 더 집을 정리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녀의 삶에서 큰 스트레스 요소가 되었고 결국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줄리는 하나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불필요한 신문을 버리고 오래된 카드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후 잘 입지 않는 옷들도 정리하며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조금씩 작은 단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 개의 상자만 정리할 거야 라고 다짐하며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차적으로 집의 공간을 정리하면서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줄리는 큰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집 안가득 쌓여 있던 물건들이 그녀를 얽매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그 물건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물건에 의존하는 습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추억과 감정을 가볍게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줄리는 결국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과거의 감정들까지도 정리하고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녀의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를 놓아버린 뒤 그녀는 다시 한번 현재의 삶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나 감정을 정리하는 것은 비단 집안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며 도움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줄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고 단순한 일도 버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줄리는 슈퍼마켓에서 무거운 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들어드릴까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줄리는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 괜찮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무거운 짐을 풀고 나자 더 이상 그 일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왔는지 깨달았고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돌보는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차적으로 신체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피로를 겪게 되며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줄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했지만 그녀는 점차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마음먹고 짐을 들 때나 쇼핑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줄리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신뢰와 관계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줄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이 고립된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지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와 정신은 점차 변화합니다. 그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은 서로 돕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거절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줄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의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줄리가 삶에서 겪었던 변화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줄리가 경험한 변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태도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으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는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줄리처럼 우리도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살기 위해 그 과거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는 것, 그리고 과거의 감정과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응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밥 냄새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은 어느 날, 동네 어르신 세 분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같은 공원에서 아침마다 만나던 분들이었고 늘 건강하게 산책을 즐기던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위태로운 모습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중 한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은 두 분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는 예전처럼 걷지도 웃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난 뒤에 했던 아주 평범한 습관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서 5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의대 교과서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진실, 바로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별것 아니라고 넘기는 습관이 어느 순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병,
무서운 진단명, 값비싼 약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주는 약보다 집에서 쌓이는 작은 습관에서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동안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걸까요? 사실 저 역시 오래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설거지를 서두르거나 약을 급하게 삼키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편하니까, 습관이니까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편리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화불량이 반복되어 병원 문턱을 달고 살았고, 어떤 분은 심장에 무리가 와서 더는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79세 김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늘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밥만 먹으면 소파에 기대 TV를 보곤 하셨습니다. 편하니까요. 하고 웃으셨죠. 그런데 그 습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지만 위산 역류가 심장을 압박하면서 마치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도 속쓰림과 기침으로 고생하시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아니, 겨우 밥 먹고 눕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하고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70세, 80세가 넘어가면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액순환도, 장기의 탄력도, 소화 능력도 모두 달라집니다. 작은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오기 쉬운 이유입니다. 그날 응급실에 들어온 세 분도 그렇습니다. 모두 평소에는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병원에 자주 오지도 않으셨고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밥 먹고 난 뒤의 습관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야 할 생명의 메시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포심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약도 값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만 달라지면 됩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이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 약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까운 후회는 그때 알았더라면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그런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약보다 강력한 보약입니다. 그 30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상식이 아닙니다. 오랜 임상 경험, 실제 환자들의 삶,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남은 삶이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습관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의 남은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듣는 이 순간이 평생 기억될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위, 뇌와 혈관이 동시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배부르면 그냥 쉬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혈액의 흐름을 살펴봅시다. 음식을 삼키는 순간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막대한 양의 혈액을 위장으로 보냅니다. 보통 전체 혈액량의 4분의 1 이상이 위장으로 몰리는데 이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 결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를 금세 보완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면서 작은 변화에도 뇌와 심장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전체 낙상 사고의 약 12%가 식사 직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이 위장에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어지럼증으로도 넘어져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이는 곧 삶의 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위산의 활동입니다.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산을 분비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단단히 닫혀 있어 문제가 적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밸브가 약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 예를 들어 바로 눕거나 기대면 위산이 쉽게 식도로 역류합니다. 단순한 속쓰림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암 환자의 70% 이상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혈압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식후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의 약 40%가 식후 저혈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식사 직후에 약을 바로 복용하면 혈압이 급격히 요동치면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밥 잘 먹었으니 건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밥을 먹은 후 30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30분은 심장이 버틸 수 있는지,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위장이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대충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습관은 생명을 지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식사 후 30분을 잘못 보내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반대로 약을 줄이고도 이 시간을 올바르게 보내면 놀라울 만큼 건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식사 후 관리 하나만으로 소화기 약, 혈압약, 심장약의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명심하십시오. 밥을 먹고 난 뒤 우리 몸속에서는 단순히 소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의 분배가 바뀌고 위산이 분비되고 혈압이 변하며 호흡과 심장 박동까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30분입니다. 이 30분은 약보다 강력한 시간,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이제 왜 식사 후 30분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움직이거나 눕는 것이 사소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식후 습관이 사실은 몸속에서 치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실체를 똑똑히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밥을 먹고 난 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저 평생 해오던 습관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들이죠.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식사 후 곧장 설거지나 청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치우면 마음이 불편해서라거나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식사 직후는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장은 소화액을 분비하고 혈액은 위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과 다리를 쓰는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야 할 혈액이 분산되고 소화는 더뎌지고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그 결과 가슴 두근거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에는 쓰러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가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찾아와 그만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때 크게 무릎을 다쳐서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죠. 정형외과 의사는 넘어지만 않았어도 이 무릎은 10년은 더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서두른 행동 하나가 남은 생애를 크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거나 그냥 눕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와 식도 사이의 밸브가 약해지면서 누운 자세가 위산 역류를 쉽게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속쓰림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만성 식도염, 식도궤양, 심하면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에서도 식도질환 환자의 70% 이상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10년 넘게 밥만 먹으면 누워 계셨습니다. 결국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 약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셨죠. 하지만 식사 후 30분은 반드시 앉아 계시도록 습관을 바꾼 뒤에는 놀랍게도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불편한 걸 참았더니 평생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밥 먹고 바로 약을 먹는 것입니다.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식사 직후라는 점입니다. 위장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약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은 식사 직후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건강하던 분이었는데 식사 직후 혈압약을 복용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사건 이후로는 혼자 외출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30분 뒤에 먹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병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약 15%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밥 먹고 바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로 눕지 마십시오. 바로 약을 먹지 마십시오. 이 단순한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 위장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사실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야 할 습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몸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건강을 지켜주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습관을 알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몸을 지켜주는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더해야 진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예쁜 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그리고 30분 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먼저 물 마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아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면 음식물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소화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했는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는 속쓰림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약 4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증상이 단지 물 온도를 바꾼 것만으로 사라진 겁니다. 또한 물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 기능까지 저하시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경도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약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식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이런 위험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로 가야 할 혈액이 다리로 분산되면서 소화도 방해받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나서 천천히 10분, 15분 정도 걷는 것은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30분에 맞춰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습관을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결국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체중은 꽐톨이나 빠졌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하면 불안합니다. 걷기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벼운 산책은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변화를 완화해 당뇨 합병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걷는다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서 외출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즐겁게 라는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약보다 강력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식사 후 30분 관리 습관을 꾸준히 지킨 9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4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과 직결된 결과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값비싼 보약을 찾고 누군가는 어려운 운동법을 찾지만 정작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작은 습관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 30분 뒤 가벼운 걷기. 이 단순한 행동이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통해 삶이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어르신들의 변화를 담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 너무 단순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실이 진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몇 해 전 점심을 먹고 바닥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다리뼈가 부러져 한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죠. 재활치료는 오래 걸렸고 다시 걷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후로는 활동이 위축되어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사 후 30분만은 꼭 앉아서 쉬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린 뒤 할머니는 모든 일을 30분 뒤로 미루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쓰러지는 일도 극심한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어서 깨달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이성호 어르신입니다. 늘 식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곤 하셨습니다. 그게 하루의 낙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위산 역류가 심해져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식도염이 심각했고 더 이상 같은 습관을 이어가면 식도암 위험까지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 어르신은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신문을 읽거나 손주와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단 30분,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증상은 점차 완화되었고 결국 위장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인천 남동구에 사는 76세 정재호 어르신은 오랫동안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늘 식사 직후에 약을 삼키곤 했죠. 하지만 자꾸 어지럼증이 찾아와 몇 번이나 길에서 쓰러질 뻔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후 최소 30분 뒤에 약을 복용하라고 말씀드린 이후 어르신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약효가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낙상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늘 약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을 지키는 거였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작은 습관이 삶을 무너뜨릴 수도 되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차이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단지 30분의 관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서 9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활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30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1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소화기 질환 발생률은 47% 낮았고 낙상사고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식후 30분 관리가 약물 치료 이상으로 중요한 예방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볼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떠나보내며 했던 후회가 바로 이런 습관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메시지로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하거나 눕거나 약을 삼키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단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의 남은 생애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은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식사 후 작은 습관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미래에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 움직일 것인지, 잠깐이라도 앉아 쉴 것인지, 약을 성급히 삼킬 것인지, 아니면 30분 뒤에 복용할 것인지, 이 단순한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늘 아쉬웠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지.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을 약보다 강한 시간으로 여기십시오. 이 시간 동안만큼은 몸이 소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잠시 여유를 가지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고 30분 뒤 가벼운 산책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을 덜 찾게 되는 삶, 더 오랫동안 건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귀찮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고 잠도 더 깊이 올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드는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값비싼 약과 치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식사 후 30분 관리라는 단순한 원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더 길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전해주세요. 혼자 사시는 이웃, 건강에 무심한 친구,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는 가족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약과 병원보다 먼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일상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30분을 지키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걷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의사들은 이 믿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걷기는 확실히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만약 걷기만으로 운동을 대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키고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왜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가? 70대 이후에 걷기만으로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관절을 보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저항 운동을 제공하지 않으며 특히 상체나 코어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는 종종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장을 드는 일이나 일어설 때 힘이 들어가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만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걷기만으로 운동을 해결하려 하면 근육량 감소와 관절의 압박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기는 반복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의 관절에만 부담을 주게 되고 다른 부위의 운동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나 무릎, 발목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통증이나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걷기는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소근육들을 충분히 단련하지 못합니다. 이는 넘어지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운동은 무엇인가? 걷기는 유산소 운동으로 매우 좋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력 훈련이나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운동은 걷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체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기 어렵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력 훈련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몸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며 넘어지거나 다치는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을 들어 올리거나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 스쿼트와 같은 운동들이 코어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균형 운동의 중요성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한 훈련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소근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운동에는 한 발로 서기, 무게를 옮기며 움직이기, 천천히 걷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 걷기는 중요한 운동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운동시킬 수 있는 근력 훈련,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우리의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나이에 맞는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를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간과합니다. 하지만 사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을 잃기 시작하며 이를 사르코페니아, 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사르코페니아는 근육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로 이는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물론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걷기만으로는 상체와 코어를 충분히 강화할 수 없습니다. 상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대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강한 근육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근력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근력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을 개선하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근력 훈련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을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일상에서 더 안정적이고 강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근력 훈련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벼운 덤벨, 저항밴드,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팔굽혀 펴기,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며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면 시간과 함께 체력이 향상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근력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4세의 로버트 씨는 매일 걷기를 꾸준히 해왔지만 어느 날 예전처럼 가벼운 박스를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파에서 일어날 때도 힘이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는 근육 손실을 빠르게 예방하기 위해 근력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간단한 덤벨 운동과 저항밴드를 이용한 훈련을 추가하기 시작했으며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더 강하고 안정감이 느껴졌으며 전반적인 체력과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력 훈련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근육을 단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훈련의 이점 근력 훈련은 근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근육량이 많을수록 신체는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또한 강한 근육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고 운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인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도 근력 훈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강화를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은 신체의 다양한 기능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를 넘어서서 근력 훈련을 시작한다면 더 강하고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균형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 이는 불행히도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의 주요 부상 원인 중 하나이며 그 결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중요성 사람들은 종종 걷기는 균형을 잘 잡아주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걷기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근육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다리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지만 발목과 발, 코어의 작은 스타빌라이저 근육들은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소근육들이 약해져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들을 강화할 수 없으므로 균형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 훈련을 통해 우리는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체내 신경계가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균형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균형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발끝과 발꿈치를 맞추어 걷는 훈련,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천천히 이동하는 연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균형 운동들은 신체의 중심을 잡아주고 발목과 발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균형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6세의 에드워드 씨는 평소 매우 활동적이었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발을 잘못 디딘 후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 깨달았고 균형 훈련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에드워드 씨는 균형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 발로 서는 훈련과 측면으로 체중을 이동하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균형이 더 좋아졌고 더 안정된 상태로 걷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시는 매우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은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하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균형 훈련의 이점. 균형 훈련은 단순히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이 좋아지면 자세도 개선되고 몸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균형 훈련은 몸의 협응력을 높여서 일상적인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은 길을 걸을 때 넘어질 위험이 적고 팔꿈치나 손목을 쓰지 않고도 쉽게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균형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기에 그치지 않고 몸을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점은 근육 강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은 일상적인 삶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균형 감각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균형 훈련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균형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유연성의 감소는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어 통증이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거나 무언가를 집으려 할 때 이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연성이 떨어지면 이러한 간단한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신체적인 독립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중요성. 걷기는 다리와 발목의 움직임을 도와주지만 전신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어깨, 목, 허리 등 다른 부위의 유연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전반에 걸쳐 중요합니다. 유연한 몸은 덜 뻣뻣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훈련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연성 훈련은 관절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자세가 개선되고 척추와 목의 긴장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더욱이 유연성 훈련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는 방법. 유연성 훈련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동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연성 운동으로는 목,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등을 움직이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을 천천히 돌리거나 어깨를 위아래로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는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이 소 자세나 햄스트링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은 허리와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작을 충분히 길게 유지하면서 몸의 변화에 맞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연성 훈련의 효과. 예를 들어 78세의 월터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나 앉아 있을 때마다 허리와 무릎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성 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월터 씨는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몇 주 만에 그의 유연성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덜 뻣뻣해졌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성 훈련의 이점 유연성 훈련은 단순히 근육을 늘리는 것 이상의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유연성 운동을 하면 관절의 운동 범위가 확장되어 일상적인 동작이 더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유연성이 좋다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쉽게 집을 수 있으며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위로 뻗을 때도 덜 아프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유연성 훈련은 긴장을 풀어주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은 부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결론, 유연성 훈련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연성 훈련을 통해 우리는 몸의 움직임 범위를 확장하고 일상적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연성 훈련은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며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유연성 훈련을 시작하여 더 편안한 생활을 즐기세요. 우리 몸의 핵심인 코어 근육은 단순히 복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어 근육은 허리, 배, 골반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부위로 이 근육들이 잘 유지되어야만 안정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자세가 나빠지고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코어가 약하면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코어를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코어 및 자세 운동의 중요성. 코어 근육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일 때 몸을 잘 지지해줍니다. 예를 들어 앉거나 서 있을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심지어는 걷는 동작에서도 코어 근육이 필요합니다.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제대로 지지되지 않아 허리나 목에 부담을 주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허리가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코어 근육의 약화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상체와 하체의 균형을 맞추어주고 운동할 때도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코어 운동은 특별한 장비 없이 집에서도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코어 운동은 플랭크, 복근 운동, 그리고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랭크는 코어를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 근육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복근 운동인 크런치나 레그 리프트는 배 근육을 강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들을 강화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어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적은 횟수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과도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코어 운동의 효과, 예를 들어 75세의 해롤드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걷기만 했지만 점점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코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근 운동과 플랭크를 시작했으며 점차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몇 주 후 해롤드 씨는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세도 더 직립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이 강화되었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더 많은 힘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코어 운동의 이점. 코어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강한 코어는 척추를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코어 근육이 강하면 더 나은 운동 수행을 할 수 있고 일상적인 동작이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통증 없이 쉽게 할 수 있으며 길을 걸을 때도 더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코어가 약하면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가 강하면 운동 중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어 운동을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자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코어는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움직임과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점진적으로 운동을 추가하고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관절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무릎, 허리, 손목, 발목 등의 주요 관절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걷기와 같은 운동을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되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관절을 보호하고 운동을 계속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충격 운동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관절 보호의 중요성. 관절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방치하면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걷기와 같은 반복적인 고충격 운동만으로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저충격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몸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등의 운동은 매우 유효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며 동시에 근육을 단련하고 몸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저충격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수영과 자전거 타기입니다.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로 무릎이나 허리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와 태극권은 유연성, 균형,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저충격 운동입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를 통해 관절을 스트레칭하고 근육을 강화하는데 많은 고령자들이 요가를 통해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태극권도 마찬가지로 몸의 움직임을 천천히 하고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균형을 잡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전반적인 체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저충격 운동의 효과, 77세의 레이몬드 씨는 매일 걷기를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과 허리가 점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만으로는 더 이상 관절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추가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무릎과 허리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체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레이몬드 씨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를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충격 운동은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몸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일상생활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령자들이 겪는 관절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충격 운동의 이점. 저충격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절염이나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충격 운동은 운동 중에 부상의 위험을 줄여주며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하면 심혈관 기능이 좋아지고 자전거 타기를 하면 하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저충격 운동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필수적입니다. 걷기와 같은 고충격 운동을 넘어서서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과 같은 저충격 운동을 통해 우리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충격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연령대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저충격 운동을 시작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세요.